절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거래량은 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대출 제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업에서 한 15년,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한 25년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문도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올리면 서울과 수도권, 지방 거기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례를 말씀 올리면 그 매물이 최근 작년 11월, 12월에요. 9만 건을 찍었습니다. 근데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면 시장의 적체 현상이 시작됐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수도권은 또 역시 역대 최대 매물을 찍었습니다. 수도권도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기점에서 6, 7만, 8만 선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거의 15만, 16만, 두 배 반, 세 배 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이 그 정도니까 지방 6대 광역시하고 지방은 몇 개 도시 빼고,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작년부터 좀 줄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기존의 물량들이 소진돼서 적체가 되는 현상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중공업 미분양이 작년에 11,000건까지 갔어요. 다 지어놓고서도 팔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구 시장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그 정부 정책 금리로 인해서 한때 잠시 한 9,500대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시 또 이제 요즘 최근에 벌어진 어떤 안 좋은 요인들 때문에 다시 또 만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매물 적체 현상은 거의 동시 현상이고요. 커플링 현상을 빚고 있고,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서울은 그나마 좀 유지를 됐었습니다. 되다가 다시 한번 추석 이후부터 꺾어가지고 지금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 올리면 2월 말이나 이 사이에 정부에서 정책자금 작년에 미리 얘기했거든요. 55조 2024년도 수주를 하겠다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세수가 좀 펑크가 또 났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시장에 나오면 또 작년과 같이 상반기에 또 오르는 거 아니냐 보시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재정이 풀리고 금리가 1%에서 3%니까 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억일 때 2%의 금리라고 하면 부담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2억이 됐어요. 2억이 되면은 이 금리 부담이 4%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역으로 그럼 2억짜리가 4%의 이자를 냈었는데 4억이 됐어요. 그럼 이걸 금리를 2%로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낮아진 것 같지만 예전하고 부담금은 똑같아요. 그 얘기 왜 드리냐면, 서울 수도권은 금리를 낮춘다 해도 작년보다 지금 많이 약간 업핑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럼 매물 적체 현상이 소화되기는 역부족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죠. 게다가 공공 분양을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매물 적체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후년부터 공급 부족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시기까지 약간 과도기 겪은 다음에 내년 하반기 돼야 이제 공급 물량 부족 뭐 이런 게 나올 텐데요. 그때는 또 다른 수요 심리 요인이 있어서 그때도 역시 주택가격이 오른다라는 생각은 예전같이 하시면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실 게 뭐냐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물론 기준금리라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이제 국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통 은행들이 국제 간의 콜 자금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때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미 국채 선물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 국채가 금리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 금리가 좀 커플링을 하면서 그 수준에서 자금 조달이 국제 간에 오고 가거든요. 국내 자금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 콜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외환 자금이든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6%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어떤 뭐 조건으로 인해, 옵션 등으로 인해서 4%까지 온다 그래도, 그럼 조달 금리가 4%지 않습니까? 그러면 4%면은 은행이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조금 더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작년 9월 우리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워딩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재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상승론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은 모든 경제 요인을 볼 때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다.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분들이나 건설업계는 약간의 이자 부담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원인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연계되는 내수라든지 제조, 뭐 이사 단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제 발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딱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옵션이 딱 하나 더 붙어요. 그러나 환율 모니터링과 가계부채를 심도 있게 보면서 추후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렸잖아요. 또 한 번 내릴 때 뭐라 그랬어요? 워딩은 똑같은데 그때 중소기업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요. 1.7까지 내렸어요. 그거를 1.5%로 내겠다고 또 못을 박아요.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죠? 부동산 시장 부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여건상에 콜금리, 국채선물금리를 감안하면 4%대가 맞고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DSR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작용이 되냐 여기에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라고 붙여놨지만 정확히는 DS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DSR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 위험 리스크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거죠. 설정하는데 가이드를 또 금융당국 F4라고 그러죠. 금융당국자들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하는데 매년 연말에 은행연합회 명의로 공시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1.5%입니다. 자, 그러면 3.5%에서 금리를 1% 만에 내렸다고 칠게요. 트럼프가 또 압박을 주니까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2.5까지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산금리가 1.5%라 그랬잖아요. 그럼 2.5 더하기 1.5는 얼마죠? 4%가 되죠. 근데 이것을 가산금리 적용을 어느 쪽에 하겠다? 부동산 쪽에 하겠다. 이런 스탠스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코로나 때처럼 다시 급하게 상승하거나 이런 일은 미리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은행 중에 우리은행 빼고 메이저 다 외국인이 대주주예요. 50% 6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체적인 생산액들이 지금 배당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 다 종합해 보시면 그럼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대주주인데 금리를 막 낮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거 다 감안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DSR은 쉽게 없애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DSR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중에 선진국만. 아시는 바와 같이 G20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모여서 뭐 했어요? 기후 얘기하고 사실은 뭐였냐면 지금 말씀드린 DSR이 포함된 국제금융협약을 맺어요. 사인을 합니다. MB 대통령이었죠, 그 시절에. 사인을 하고 왔어요. 이게 10년 동안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이거 왜 나왔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 해주다 보니까 파생 상품과 결합되고 금융 탐욕주의들이 결합되면서 결국은 터졌잖아요. 전 세계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은행들이 모이고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어요. 다 모이자.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미국이 선수를 쳤습니다. 미국이 막 서둘러가지고 먼저 5대 국가, 영국, 프랑스 있죠? 먼저 모여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G10 했다가 G20까지 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핵심이 뭐냐? 미국을 좀 이해해라. 당분간 이러니까. 그럼 그 대신에 앞으로는 금융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사인한 게 그건데 그게 DSR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10개 중에. DSR이 뭐냐?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은 이제 하지 마라. 이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그 결제한 사인은 언제부터 원래 시행했냐면 2023년도부터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국제결제은행이 코로나고 그냥 하자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야 아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2년만 유예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원래 12월에 시행할 건데 7월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거 할 때 그냥 우리 혼자 한 게 아니라 보고를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에.
그러면 거기 신용등급이 낮아져야 안 낮아져요. 너희들 왜 문제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율 거기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 낮아진다고 하시면 그거는 다른 환경 속에서고 지금 환경은 좀 쉽지 않다. 집은요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단 자기 능력이 될 때 쫓아가서 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뱁새가 황새 폭이 다 다른데 다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표현으로 듣는 게 뭐예요? 영끌 파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갭 투자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 금리를 내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자기가 거지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머릿속에 투자용 갭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두면 오른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그것을 이제 믿고 하시는데 논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결론은 2030 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르다가 딱 멈춘 게 어디예요? 정부 정책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1월, 2월엔 조용하다가 3월부터 살짝 움직이다가 3, 4, 5, 6, 7, 8, 한 6개월 막 움직이다가 스톱이 돼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조금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시드머니를 좀 모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적은 데다 정부 대출 이자가 저렴해지니까 부담 가능한 선에 왔으니까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중에 또 일부는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린 다른 탐욕을 가지시고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겹쳐 있는데 그분들은 왜 산지를 우리가 비중을 다 계산해서 정부가 발표해 주면 좋은데 자료도 사실 있거든요. 발표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집이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미래 예측하게 자산 계획을 세우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버는 돈이 월 수령액이 300인데 이자 돈을 150을 내면 좀 부담되죠. 왜? 150 남잖아요. 대한민국 법정 최저 생계비가 여러분 1인 가구가 지금 180 정도 됩니다. 2인 가구는 230입니다. 그러면 살기 힘들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못 사겠구나. 시드머니가 모여서 사겠구나. 그래서 1, 2년 모았다 붙었다 좀 꺾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올해는 어때요? 지방은 좀 기회가 와요. 지방이나 광역시는 왜냐하면 그동안 작년 5월에 조금 하향 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계산을 해보시라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DSR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거 40% 지금 정해놨잖아요. 지방 50%를 해놓고 저축은행 이금융권 50% 해놨어요. 그럼 50%라고 잡으면 그것도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요. 주택가격이 오를 거면 괜찮은데 안 오르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년 동안은 저금리인데 6년 차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돼요. 미국에서 이걸 해가지고 글로벌이 터진 거예요. 그 이자를. 내다보면 여기 쌓여 있잖아요. 심하면 이자를 못 내면 그 이자 못 내는 원금을 다시 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낮춰줘요. 유지는 되죠. 이자는 쌓여가죠. 더 늘어가고. 그게 터진 게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품을 우리는 교묘하게 금융권에서 혼합형 고정금리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은행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고정금리와 30년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이드를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이자가 싼 게 있어요. 혹하잖아요. 일단 부담이 없으니까. 사인을 딱 하고 났더니 5년 뒤에 뭐예요? 갑자기 금리가 올라요. 그거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019년, 20년 이때 사신 분들 있잖아요.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변동금리가 적용되니까 이자 부담이 50%까지 갔는데 더 늘어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가끔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투잡 뛴다고 집 사고 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능력이 될 때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그것도 적정 가격일 때. 그런데 능력이 안 될 땐 절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영끌 파산하지 않으시려면 정말 조심하셔라. 중장기전 시각도 함께 꼭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몇 개 드리면서 할게요. 현재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서초동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맞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적용해 보시면 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서초동 집들은 보통 뭐 30억, 40억 막 이래요. 그리고
30평, 9평이요. 좀 비싸죠. 심하죠. 근데 그쪽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여하튼 그 기준을 볼 때 만약에 30억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전세는 그럼 한 15억 하겠죠. 반 정도 되니까 지금 50% 수준이거든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27억 만들어서 뭐 한 2, 3억 대출 받아 치고 샀잖아요. 그럼 30억 들어갔죠. 자, 그 집이 40억이 될 가능성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약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세를 15억을 들어갔어요. 돈이 얼마 남죠? 15억 있죠. 이 와중에 전세 대출 5억까지 쓰면 한 17억, 18억 남겠죠. 그 돈을 은행에 한번 넣을게요.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요새 한 3%까지는 잘하면 주죠. VIP니까. 3%는 한 달에 얼마 나오죠? 액수가 크니까 예금액이 돈 팍 나오죠. 자, 그러면 월세로 살아보겠습니다. 보통 1억에 400이라고 칠게요. 400이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4,800이죠. 그러면 이제 월세니까 뭐 근로자시면 뭐 환급 받고 이러면 뭐 4,500이라고 칠게요. 4,500인데 10년이면 얼마예요? 4억 5천 나가죠. 20년 살면 많이 나가죠. 9억이 돈이 나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보증금이 얼마나 했어요? 1억에 4, 500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돈 얼마예요? 25억을 은행에 넣었어요. 3%면 얼마예요? 자, 월세는 아까 얼마나 했어요? 400인가 500이라 그랬죠? 7,500을 12달로 나누면 600만 원 넘게 나오죠. 돈이 어떻게 돼요? 뿔죠. 단 전제를 보면 주택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맞죠. 그럼 무조건 뭐예요? 월세 사는 게 맞죠. 여러분이 배우신 수익률 계산은 맞잖아요. 이 타임이 지금 된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 뉴스에서 그거 들으셨죠? 외국인 회사들이 자꾸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러 들어온다, 뭐 이런 뉴스 들으실 거예요. 그거 왜 들어오죠?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애들이? 제가 지금 드린 그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여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돈을 집 사는데 바보같이 안 하고 돈을 활용합니다. 월세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좀 나아지고 바닥까지 완전히 갔다. 그때 움직여도 되죠. 그동안은 자산을 더 늘리죠. 자, 이건 비싼 집이라고 치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때 이것을 PRR이라고 합니다. Price Rent Ratio라고 해서 1년의 연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걸 계산했을 때 연 임대료가 30배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집 사지 말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은 어디서 나오냐? 미국에서는요, 이거를 지역마다 집값이 오르고 거품이 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의 전미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거기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거의 정부의 역할도 많이 해요. 공익적인 요소를 많이 띄고 거기서 발표를 해줍니다. 지역마다. PRR이 어쩌고 PIR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주택가격이 거품이 껴있는지 아닌지가 체크가 되겠죠? 또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근데 박아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 나오죠. 현재의 자산 가치에 살까 말까의 가격은 그걸로 정하시고,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이 동네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하는 거 두 개를 딱 합치면 딱딱 보이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충분히 스마트하게 잘 합리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전세 대출 제도가 조금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킨 주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대출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이 있는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전세 대출을 3억을 해준대요. 그 와중에 금리를 싸게 한대요. 그럼 계산을 딱 하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훨씬 낫네. 이사 걱정도 안 하고 정부가 그걸 밀어주네. 그럼 써요, 안 써요? 쓰겠죠, 당연히. 그럼 내가 3억짜리 빌라든 뭐 아파트든 전세를 들어가면 3억 가진 주인은 어때요? 내가 3억 주고 사도 3억에 전세가 들어오니까 3억 1천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 또 올라가겠죠? 그럼 거꾸로 전세 대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 대출이 없으면 자기가 있는 돈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 균형에 맞춘 게 원래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거품을 일으킨 주범이다. 명분은 좋았어요. 왜? 서민의 사다리 역할. 그럼 서민의 개념이 전세돈 5억이 서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파생 상품을 만든 금융공학 계열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와가지고
MB 정부 때 일단 테스트를 해봤고 기득권 카르텔들이 체크를 해본 거예요. MB 정부 때 2009년도에 약간의 전세난이 있을 때 전세 대출을 딱 터주니까 집값이 탁 튀는 거예요. 낮췄습니다, 다시. 1억으로 했다가 2억으로 올렸더니 1억까지 명분이 좋았잖아요. 그죠? 자꾸 전세난이 나니까 자금 빌려주고 정부 이자 싸게 줘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관계되는 어떤 뭐 카르텔의 어떤 그런 게 있겠죠. 2억 올려줍시다. 2억 뭐 이렇게. 2억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겠죠. 집값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MB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돌아가는 걸 아니까 그래도 그분이 다시 1억으로 낮춰요. MB 정부가 맞췄습니다. 맞추고 났는데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점점 다운돼서 박근혜 정부 때 점점 다운돼요.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모으고 있죠. 자꾸 저금하고 이자도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이 살리고 싶잖아요. 안 살려도 됐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살리면 누굴 살리는 거예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뭐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빚내서 집사를 할 때 여건은 맞았어요. 주택 가격이 약간 평균에서 다운됐을 때예요. 타임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던진 거예요. 연착륙처럼 부드럽게 상승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전세 대출 여러분 3억으로 올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또 5억으로 올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보면 폭탄이 됐겠죠? 5억으로 올렸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유주택자 전세대출까지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카르텔이 꼈겠죠? 제가 유주택자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사뒀는데 전세대출을 해준대. 5억을. 이자가 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 하나 더 살 수 있죠. 내가 전세로 가고 이 집 빠져서 전세 놓고, 그죠? 그러면 집을 2개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또 옆에서 또 쏘죠. 뭘 써요?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집을 샀는데, 새로 샀는데 3년 안에 팔면 세금을 안 받겠대요. 이거를 일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기성세대들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까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월세 전환율이라 들어봤죠? 전세 가격 대비해서 비율을 매겨서 월세를 내잖아요. 전세 가격 내려오면 월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싸집니까? 싸지잖아요. 이걸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에 맞게 간다고 하면 제일 좋은데 일반 집 있는 사람까지 전세 대출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능력이 없는데 대출하는 것도 문제죠. 지금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카드를 막 쓰잖아요. 법에도 없는 인정소득제도가 있어요. 썼는데 그렇게 훔쳐서 쓴 돈인지 무슨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소득을 인정해서 또 대출을 막 해준 게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거품이 약간 조정되겠죠. 이거 여기에 이제 연착륙의 어떤 시나리오를 정부가 심도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하고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맞았어요.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경제 주체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자금을 모으고 자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이 부분들은 취약하니까 밀어줘야죠. 우리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전세대출 제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전세대출 개혁 얘기를 제가 3,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전에 얘기할 때는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3, 4년 얘기하니까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하면 또 안 되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 키우고. 그럼 그건 유예기간 주면 되죠. 애기들 다 클 때까지 6년. 그건 놔둬요. 새로 시작하는 걸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전세 대출분을 살리고 나쁘다 그럴까요? 부동산에 조금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전세는 없애면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죠? 이 집은 많이 내려갔네, 살 수 있네. 이렇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잘 준비해서 작은 인사이트지만 최대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이죠, 알림. 이거 하면 복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